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FOB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고유 FOB, 수출 FOB,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FOB는 크게 나눠보면, 영국 FOB, 메이드 인 UK, 그리고, 미국유의 FOB, 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식의 분류는 제가 분류한 겁니다.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 쓰는 사람은 잘 없고, 그 영국류의 FOB를 보통 이제 영국류의 FOB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고, 클래식 FOB다, 고유 FOB다, 고전적인 의미의 FOB다, 뭐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은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재나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자, 그래서 이 클래식 FOB, 클래식하다란 표현은 사실 뭐 어떤 최고의 고전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래의 본 의미를 갖고 있는 FOB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원래 FOB란 게 처음에는 양육지 매매의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다시피 배 끌고 가서 배에 화물 잔뜩 실어서 가지고 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저 바다 너머에 뭐 괴물이 있을지 뭐 절벽이 있을지 대륙이 땅이 있을지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배 끌고 가가지고 내 물건 내려주고 남이 갖고 있는 물건 뭐 교환을 해온 건지 뺏어서 온 건지 위협을 해서 강탈을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가지고 온 그런 형태의 거래, 양육지 거래에서 시작이 됐고, 원래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뀌면서 양육지 거래에서 이제 선적지 조건, 처음에는 양육지였다가 점차 선적지 매매로 바뀌면서 매수인이 이제 배를 수배하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매수인에게 선복 획득과 선명 통지, 수출 허가, 부대 비용 지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가 부가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FOB라는 것이 온보드 한다. 본선에 온보드 한다는 개념만 남아 있었지, 사실은 양육지 매매에서 점차 매수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도인이 모든 걸 하다가 매수인이 모든 걸 하는 형태로 쭉쭉쭉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습이 이렇게 막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수인이 다 하기에는 뭔가 좀 업무적으로 상황이 맞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FOB라고 하는 거는 매수인이 다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물건 사는 사람이 배를 끌고 와서 그거를 자기가 중간에 문제 생겨도 자기가 책임지고 그런 식으로 하던 그 엄격한 FOB에서 수출 거래를 위한 FOB로 바뀌면서 매도인에게도 조금의 역할과 의무가 생겨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 뭐 클래식 FOB 뭐 이런 영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고, 미국은 땅이 넓고 내륙 운송을 하고 주와 주 사이의 거래도 뭐 국가 간의 무역에 버금갈 정도로 땅이 넓죠. 그래서 FOB 조건을 그들의 내부 거래에 사용을 하는 어떤 국내 거래로, 미국이라는 연합국가의 내부의 거래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희한한 FOB들이 막 등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FOB 베슬, FOB 데스티네이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FOB 데스티네이션은 목적지잖아요. 그래서 선적지,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 FOB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컨텀스랑 비교하는 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해가 쉽겠네요. 인컨텀스상에 있는 그런
선적지 조건이 아니라 FOB 데스티네이션은 양육지, 목적지 매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바뀌게 되었어요. FOB 데스티네이션? 희한하죠. FOB 데스티네이션은 본선 적재한다는 건 알겠는데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지에서 인도한다. 뭐 그런 희한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상이한 인커텀스하고 다른 인커텀스랑 다른 FOB들이 많이 널리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OB 베슬, 뭐 FOB 데스티네이션 뭐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인커텀스 상위 FOB가 있고요. 인커텀스 가장 이제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게 이제 인커텀스인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과 어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커텀스하고의 어떤 비교를 좀 해보면 예전 이제 영국에서 사용된 클래식 FOB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내 거래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그때 나온 판례나 그때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영국 내의 물품 공급자로부터 수출업자,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 간에 이루어진 어떤 거래,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수출업자한테 이렇게 물품을 넘기는 그런 거래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FOB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FOB랑은 전혀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클래식 FOB라고 하는 거는 매도인이 본선을 수배할 의무가 없고 매수인이 수배한 본선에 그냥 물건 갖다 싣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매수인이 다 하는, 매수인이 다 하는, 물건 사가는 사람이 다 하는, 그래서 매도인은 뭐 물품을 배에 실어주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본선 수배도 매수인이 하고, 그리고 수출도 매수인이 하고, 그러니까 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클래식 FOB의 매도인은 영국 내에서 물건 생산해가지고 옮겨가서 배에 실어주는 사람이 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매수인은 누군데? 물건을 이렇게 받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수출 준비도 하고 뭐 배도 수배하고 운송도 하고 국제 운송도 하고 이걸 다 하는 게 매수인이었단 말이야. 아니 왜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깊은 역사적 사실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영국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리버풀 알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을 알 겁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올해도 우승을 했죠.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맨체스터 시티의 팀 로고를 보면 배가 그려져 있어요. 원래는 리버풀이 항구 도시고 맨체스터는 공업 도시였습니다. 양모 그 이제 모직 생산하는 뭐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양모 생산업자들이 이제 리버풀 항구까지 화물을 넘겨주면 리버풀에서 이제 뭐 수출되는 그런 거래였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클래식 FOB에서 맨체스터의 그 양모 생산업자들이 매도인이고요. 리버풀의 그 배 갖고 있는 선주들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클래식 FOB에. 그런 형태로 쓰였다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맨체스터에서 리버풀로 가는 운하가 생겨납니다. 운하가. 그러니까 맨체스터 상인들이 굳이 리버풀에 물건을 보내지 않아도 자기들이 바로 맨체스터에서 운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배에 화물을 실어서 바로 바다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버풀이 침체되겠죠. 맨체스터는 계속 발전하고. 그 영향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리버풀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렇게 프리미어 리그의 엄청난 라이벌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 저도 뭐 축구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라서 대충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나타나요.
영국의 어떤 수출자, 그러니까 수출국의 수출자와 수입국의 수입자 간의 거래라기보다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매도인은 단지 물품을 선박에 실어주는, 적재해주는 의무만 부담하고 나머지 뭐 허가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형태의 거래가 클래식 FOB라는 거죠. 그 영국에서 FOB가 처음 나올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어떤 생산자보다 물품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매수인, 여기서 말하는 이 클래식 FOB에서 말하는 매수인들이 뭐 어떤 통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차원에서 있는 게 이제 영국의 FOB고, 요게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영국에서 발전된 형태로서 오래 사용이 되었던 거고, 많이 차이 있죠. 인커텀스 상의 FOB랑 많이 다르죠. 그리고 미국 개정무역 정의에서도 FOB 베슬이 있습니다. FOB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FOB 베슬에서는 매수인이 원칙적으로 수출 통관을 해요. 비슷하죠. 얘랑 위에 거랑.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커텀스 상의 FOB는 수출국에서 해야 되는 행정적 절차라든지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하고, 수입국에서 이루어지는 수입 통관이나 이런 것들은 매수인이 하는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커텀스 상의 FOB인데, 개정 미국 무역 정의의 FOB 베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FOB도 있구나, 역사적으로 인커텀스에 있는 FOB만 FOB가 아니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지, 이걸 굳이 9번 슬라이드와 10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애들이 있었구나. 인커텀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배웠던 FOB랑 다른 의미의 FOB가 원래 사용이 되다가 지금 현재는 인커텀스 상의 FOB로 변화했구나 정도로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커텀스 상의 FOB가 있죠. 인커텀스 상의 FOB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인커텀스 FOB는 매도인은 무엇을 하고 매수인은 무엇을 하느냐를 이야기를 할 텐데, 인커텀스 상의 FOB를 이야기하면 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게 물품을 본선 적재하는 게 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죠. 그리고 수출 통관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 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출 관세가는 우리는 한국은 없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처리를 하고, 그리고 물품을 온보드 할 때까지, 본선 적대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뭐 필요한 통상적인 증빙 자료, 증거, 인도 증거, 이거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죠. 서류 제공 의무 뭐 쭉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증거 제공해야 되고, 뭐 선화증권 뭐 같은 것들 뭐 제공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고, 그리고 매수인이 뭐예요?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죠. 해상 운송 계약 체결하고 운임 지급하고, 뭐 해상 운송 계약을 매수인이 체결을 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 선박에 물품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선박명이라든지 선적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물품이 온보드 되었을 때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수입 통관 매수인이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매도인의 역할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매도인의 13번 슬라이드에 보면 매도인이 부담하는 부분, 비용 부담하는 부분,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는 부분 보면, 매도인이 수출국에 있으니까 수출 통관, 수출 허가 이거 다 부담하고, 매수인이 수입국에 있으니까 뭐 수입 통관을 부담을 하는 것이고, 선적적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물품을 보내는 입장이니까 포장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 것들 필요로 할 테고요. 자, 그러면 이 운송 비용이 있는데, 어차피 운임 지급을 여기서 해요. 매수인이 해요. 그렇죠? 근데 잘 보면 선적항까지의 물품 운송 비용이 매도인이 부담을 해요. 선적항까지의 물품 운송 비용은 뭐예요? 수출국 내에서 공장에서 한국까지, 예를 들어서 공장이 뭐 대전이나 대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공장에서 부산항까지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 매도인 부담이죠.
자, 그리고 THC가 터미널 핸들링 차지인데 부두 사용료예요. 쉽게 말하면. 부두 사용료. 그리고 터미널 오퍼레이터한테 제공하는 화물 처리비 뭐 이런 게 이제 터미널 핸들링 차지인데, 그리고 선적 비용까지 부담을 해요.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적입 적부가 나오는데, 적입 적부는 개념적으로는 그거예요. 화물을 배에 선적을 했어요. 근데 선적을 할 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배에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배라는 거는 바다를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물의 무게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에 안전하고 적절한 곳에 화물을 위치하게끔 해야 되고, 배라는 곳은 굉장히 롤링이나 이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이 쉽게 넘어지지 않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잘 결착 결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스토리지, 뭐 적입 적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용은 물품이 배에 실리고 난 다음에 잘 운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부담은 매수인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목적지 도착해서 화물을 내리는 거, 육지로 내리는 거, 언로딩 하는 거는 매수인의 역할인 거죠. 매수인의 부담이고, 그런 식으로 FOB의 매도인의 책임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 나뉘게 되고요. 뭐 그거는 여기까지는 사실 인커텀스 상의 FOB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FOB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제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 한자 제 문제라면 여러 가지 문제인데, 여러 가지 문제. 자, FOB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실무, 우리 소위 말하는 필드에서 현재 수출입 실무 수출입 간행에서 제가 한 30분 동안 떠든 그 클래식한 의미의 영국 FOB나 개정 미국 무역 정의에 나오는 희한한 FOB 데스티네이션이든 FOB 데스리든, 그리고 인커텀스 상의 FOB든, 세 가지가 지금 크게 나눠봤을 때 제가 설명한 게 옛날에 뭐 저 대항해 시대 때 그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 상식으로 넘기고요. 클래식 FOB가 있고, 그 국내 거래용 하기 위해선 FOB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개정 미국 무역 정의가 있었고요. 인커텀스 상의 FOB가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 다 안 쓰여요. 이 세 가지 다 실무에서 안 쓴다고요. 변형됩니다.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FOB는 인커텀스 상에 있는 FOB가 아니라 인커텀스 상에 있는 FOB를 지 마음대로 변형해서 씁니다. 그게 FOB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변형되고 있느냐 보죠. 첫 번째, 오랜 간섭상 FOB는 매수인이 선적항에서 계약 물품과 상환으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현물인도 조건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배 끌고 가서 상인들이 배 끌고 가가지고 자기 배에 물건 한가득 싣고 가가지고 물건 내려놓으면서 돈 받고 물건 주고 현찰하고 물건을 박치기 하는 그런 형태의 거래였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 요즘에 누가 상인들이 직접 배 타고 거래하러 갑니까? 운송인한테 운송 맡기지. 그렇죠? 그래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FOB는 중간에 운송인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운송인들이 발행한 선화증권을 이용을 해서 선적 서류를 통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인커텀스는 ICC가 만든 인커텀스는 현실 인도거든요. 현실적 인도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쓰이는 실무에서 쓰이는 모든 FOB는 거의 대부분이 서류 인도예요. 서류 인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위험 이전은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으로 하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인커텀스 상에 이 얘기가 없어요. CISG도 소유권 이전 얘기 안 하는데 인커텀스도 소유권 이전 얘기 안 해요. 뭐만 얘기해요? 물품의 인도 시점, 비용 부담, 위험 부담, 이 얘기만 해요. 물품 인도, 위험 부담, 비용 분기, 이것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커텀스는. 소유권 이전 언제 넘어간다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소유권 이전, 실제 물품의 소유권 이전은 우리가 CIF에서 말하는 저 앞에서 무역 계약에 이행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소유권 분할 이론, 뭐 소유권 유보, 이런 거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설명을 했는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설명을 했죠. 아마 뭐 여러분들 자세히 기억은 안 나도 얼핏 들어본 기억은 있다. 중간고사와 함께 잊어버렸던 기억이지만 이러면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중간고사 끝나면서 잊어버린 기억이긴 하지만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선화증권을 갖고 있으면 물건은 저쪽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매도인이 내가 아직 소유권을 뭐 유보시켰다. 뭐 이러면서 아니면 왜 소유권이 점유하는 소유권이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어서 점유권은 내가 운송인한테 넘겼지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소유권은 짜갈려서 분할시켜서 내가 갖고 있다가 대금 결제가 완료되면 이것도 넘겨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CIF였단 말이에요. 서류 거래를 전제로 서류상의 상징 인도를 전제로 했던 이야기인데 그 똑같은 방식으로 FOB도 된다니까요. FOB는 현물 인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뭐였어요? 선화증권을 이용을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결제를 촉구하는 방식, 한어음을 이용한 비ll 오브 익스체인지를 이용을 해서 일종의 대금을 청구해가지고 회수해오는 방식, 그걸 쓴다라고 했잖아요. 뭐를 볼모로 삼아서 선화증권을 볼모로 가서 네가 나한테 대금 결제해주면 이 어음을 결제해주면 여기서 쓰이는 어음은 자기압수표 같은 어음이 아니라 돈 받는 사람이 돈 내야 되는 사람한테 보내는 청구서 같은 어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어음에다가 매수인이 인수를 하든지 결제를 해주든지 하면 그 어음과 함께 딸려온 선화증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한어음 치결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뭐임에도 불구하고 FOB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FOB가 우리가 배운 지난 시간에 배운 인커텀스 상호의 FOB로 거래하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무에서 자기가 무역 거래하면서 나는 오랜 기간 동안 뭐 국제 상사에서 근무했고 물류 업체에 있었고 내가 뭐 수출입 해외 구매 전문가고 뭐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FOB에 대해서 물어보면 인커텀스의 FOB랑 전혀 달라요. 실무상에 쓰이는 FOB와 책에 있는 FOB가 다르다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거예요. 인커텀스 상의 FOB, 그러니까 강의 자료에 없는 얘기인데 인커텀스 상의 FOB가 뭘로 분류돼요? 카테고리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FOB가 있고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정형거래 규칙이 있고 해상 내수로에 사용하기 위한 규칙이 4가지가 또 있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FOB, FAS, CFR, CIF잖아요. 근데 FOB를 항공운송에 씁니다. CIF 항공운송에 써요. 해상 내수로라며. 안 돼. 비행기 태워보내도 FOB고요. 비행기 태워보내도 CIF예요. 실무에서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항공운송이니까 FOB 쓰시지 말고 FCA를 쓰시지요. 내지는 CIF 쓰지 말고 뭐 CIP를 쓰시지요.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요번에 인커텀스 2020 개정되면서 뭐 DPU 나왔잖아요. 몰라요. 사람들 모릅니다. 저도 가끔 헷갈려요. DPU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DAP인지 DAT인지 그렇죠. 헷갈려요. 그리고 실무에서 2020이니까 작년에 개정됐잖아요. 작년에 개정된 걸 실무에서 사람들이 아느냐 모릅니다. 인카텀스 2020이 나온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에서 사용되는 어떤 거래가 있는데 거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ICC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국제법 전문가들, 국제 상관습 전문가들이 인커텀스 개정 작업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모를 리가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행과 간습이지. 뭐 어쨌든
자, 그렇죠. 해상 운송, 이걸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자, 해상 운송 계약상의 차이. FOB, 교과서상의, 인커텀스상의, 그렇죠. 이 책에서 말하는, 인커텀스 2020이라는 이 책에서 말하는 FOB는 선박의 수배나 지정을 매수인이 한단 말이에요. 해상 운송 계약 매수인이 체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에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자, 매수인, 물건 사는 사람, 수입국에 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 매도인, 수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가요. 운송 계약이 시작이 수출국에서 시작해서 수입국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수인이 하는 것보다 매도인이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좀 더 어떤 기회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실무적으로는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뭐 선박을 지정해가지고 뭐 항구 언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매도인 보고 선적해라 이게 아니고 매도인이 자기가 알아서 운송계약 체결하고 물품 그 사람한테 선적해주고 선화증권을 발행받아서 선화증권 발행받는 것도 웃기지. 현실인도고 동시이행 조건인데 대금 지급이 동시이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선화증권을 받는데 그 선화증권에 어떻게 한다? 운임 후부를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당근 거래할 때 택배 보낼 때 택배 착불로 보내는 거야. 매도인이. 원래대로라고 하면 원래 인커텀스상 FOB인데 FOB라면 내가 당근에 물건을 내놔요. 당근에.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사는 데까지 와가지고 우리 집 앞까지 온다든지 우리 집 앞 편의점까지 온다든지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와가지고 현찰 그렇죠. 계좌 이체도 아니야. 현찰 들고 와서 현찰 이렇게 주면서 나한테서 당근 물건 중고 물품 받아가는 이게 인커텀스 상의 FOB야. 이 책에서 말하는 FOB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니까. 당근 거래하면 가까운 동네 사람이니까 나한테 직접 오겠지. 내 집까지 오지.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뭐 어느 건물 앞에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거래가 되지. 근데 국제무역은 뭐예요? 저 바다 건너에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택배 보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 거래도 조금 멀리 떨어진 사람 혹은 직접 찾아오기가 힘든 사람한테는 뭘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조율을 하잖아요. 제가 직접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택배 비용 제가 부담할 테니 택배 착불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그거 갖고 내고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인커텀스 상의 FOB는 현실적으로 물건 사는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가져가는 당근 거래인데 현행 실무적인 부분은 운임 착불 당근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책에 있는 인커텀스 그러니까 FOB하고 현실에 있는 FOB 거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를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여기에 이 지필진들 여기 쭉 있거든. 여기 뭐 사진도 나와 있어. 뭐 이렇게 뭐 쓴 사람들, 작성한 사람들 사진도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알아.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인커텀스 2020에 뭔 문구를 넣어놨냐면 합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떠넘긴 거죠. 너네 둘이가 합의했어? 이러면서.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매수인한테 운임착불로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과의 괴리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인커텀스 2020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금 결제상의 차이. 대금 결제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근 거래할 때 직접 물건 받으러 와가지고 돈 주면서 현물 인도니까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방식이 현물 인도 거래 방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대금 박치기를 해야 돼요. 동시이행 조건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 선화증권이 등장하니까. 물품을 넘기는 게 물품에 대한 인도가 아니고 선화증권이 사용이 되면 선화증권을 넘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FOB임에도 불구하고 대금 결제가 화환 치결로 이루어집니다. FOB임에도 불구하고 선화증권이 사용이 돼요. FOB임에도 불구하고 상징 인도가 이루어져요. 사실 그래서 FOB나 CIF나 실무적으로 보면 대금 결제 똑같아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CIF는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하니까 운임 선불이 될 거고, FOB는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하니까 운임 후불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선화증권의 운임 지급 여부, 운임을 누가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운임 선불, 운임 후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FOB를 설명을 할 때, 인커텀스상의 FOB를 설명을 할 때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그 비용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고 현실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개정의 여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뭐 어쨌든 대금 결제가 여기 책에 있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CIF하고 유사한 차이가, 그러니까 CIF랑 별 차이 없는 방식으로 FOB 조건 하에서도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더라. 자,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화증권이 사용이 되고 뭐 매수인이 뭐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해가지고 매수인이 뒤에 운임 후불 하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매도인이 별의별 것까지 매수인을 위해서 대신해주는 변형된 형태의 추가적인 형태들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FOB의 변형인데 FOB를 변형시키는 매도인의 추가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이 무역 거래와 관련된 어떤 계약법에 있어서 되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 제자들이 남아서 그분들 뭐 저작이나 이런 걸 이어받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자, 벤자민이라는 분이 있고 사순이라는 분이 있는데 벤자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어떤 추가 임무로서 선박수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 부보, 매도인이 FOB인데 보험을 들어주고 있어요. 물론 매수인 돈으로. 그리고 뭐 추가적인 항비, 뭐 본선 적재를 하면, 원래 FOB라는 게 본선 적재하면 매도인의 역할과 비용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순 교수는 아예 FOB를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 교수가 이제 지금부터 18번, 19번, 20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사순 교수가 구분한 FOB의 카테고리예요. 자, 이 사순 교수가 말하는 이분은 그러니까 클래식 FOB도 있지만 엄격한 FOB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정말 FOB. 그래서 매도인은 본선 적재할 때까지 비용을 딱 부담하고 그때까지만 위험 책임지고 매수인이 수출 통관 선복 수배 하는 거. 앞에서 봤던 영국의 고유의 의미, 클래식 FOB랑 같죠, 내용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잘 없죠. 자, 두 번째, 조금 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약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간 다양한 좀 서비스, 추가적인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취득하고 제공하는 업무까지 한다. 다만 그냥 어떻게 보면 매수인의 대리인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본인으로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 클래식 FOB하고 차이는 매도인이 이제 송화인 역할을 하면서 수출 통관하고 수출 허가를 득하고 그래서 수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는 매도인이 하고 본선 적재할 때까지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인커텀스 이 책에 있는 인커텀스 상의 FOB와 유사한데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발행해서 이제 운임 후를 보낸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인커텀스 상의 FOB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시머 투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매도인이 선복 수배에서부터 운임 대납, 보험료 대납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정도 되면 CFR이지 뭐, 혹은 CIF. 그래서 그러니까 매도인이 단순하게 운송계약 체결해가지고 선화증권 발행받아서 뭐 대신 보내주고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뭐 매도인이 뭐 운임도 먼저 내주고 뭐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뭐 그런 거면 차라리 CIF를 쓰는 게 낫지 왜 FOB를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매수인이 멀리 떨어져 있고 수출국의 상황이나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 돈은 매수인 돈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CIF랑 다른 거죠. 매도인의 돈으로 운송계약 체결하고 보험료를 들면 CIF인데, 여기서 사실 말하는 의미는 매수인 돈으로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보험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저거죠. 대리인이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가 의무 부담할 때 매도인이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비용으로 해버리면 사실 CIF하고 별 다른 게 없는 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대신 해주는 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에서 사용되는, 실무에서 사용되는 FOB의 변형과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가. 자, 그랬죠? 예, 그래서 매도인이 본인으로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조금 뭐 여러분들한테 좀 이거까지 설명하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만약에 매도인이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신의 이것이 본인의 어떤 의무로서 운송 수배라든지 뭐 보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거는 그런 의무와 관련돼서 뭐 본선 수배, 보험 부보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매도인 쪽으로 가게 되고 단순히 어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매수인에게 책임이 기책되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FOB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FOB는 이 사순 교수의 구분으로 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클래식한 FOB, 영국에서 사용된 그러한 FOB. 그래서 매수인이 어떤 역할들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는 거고, 그리고 매도인이 여기 있지만 클래식한 FOB에서는 수출 통관과 관련된 걸 매수인이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서비스가 더 추가되는 거는 수출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클래식한 FOB에서의 수출자는 이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수출 통관을 하는 거니까. 근데 서비스가 더 추가되면서 매도인이 수출 통관, 매수인이 수입 통관으로 교통 정리가 되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커텀스와 많이 흡사한 형태가 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이라든지 뭐 보험료에 대한 대납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까지도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순 교수가 나눈 어떤 FOB의 변형이고요.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실무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FOB로서 사용을 하고 분명히 FOB라고 언급은 하지만 계약 내용을 항공운송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합운송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FOB의 변주와 변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전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어떤 사인과 사인 혹은 뭐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 원칙입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느 순간 어느 앞부분에서 분명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무역 계약론이라는 내용을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뭐 합의만 하면 뭐 인커텀스, CISG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나는 내가 수출자인데 수입자하고 합의해가지고 CISG 적용 안 해. 인커텀스 안 써.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당사자 합의했는데,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데, 그걸 대한민국의 뭐 형법이나 대한민국의 뭐 행정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인과 사인 간에. 물론, 아무리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당사자들이 자치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선은 있겠죠. 뭐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뭐 멸종 위기 동물을 거래를 한다든지 마약을 거래한다든지 뭐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행법 위반이죠. 어느 나라든 문제가 되죠. 그런 거래들은. 그런 거래만 아니라면 자유로운 형태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분쟁 그리고 당사자들의 역할의 애매모호함 누가 어디까지 해줄 건데 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도 어렵고 책임지기도 어렵고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결정해서 합의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을 소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래 방식대로 혹은 우리 업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거래 방식대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이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온 그 방식이란 게 굳어진 게 여기서 말하는 뭐 미국 무역 개정 미국 무역 정의라든지 아니면 뭐 클래식 FOB라든지 이런 것들이었고 그렇게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던 FOB든 CIF든 이런 것들을 1933년에 국제상업회의소가 하나의 어떤 창작물 내지는 하나의 출판물로서 만들어낸 게 인커텀스입니다. 그리고 인커텀스는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인커텀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 밖에 되지 않아요. 이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당사자들이 있고요. 충실히 따르지 않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의미 없죠. 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면 그것이 그들의 거래 방식인 것이니까.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 인커텀스 책에 있는 내용대로 철저하게 우리는 따릅시다 라고 합의했다면 그것도 당연히 그들의 자유니까. 그런 식으로 FOB는 충분히 변형이 되어지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만약에 FOB를 거래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과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되도록이면 그냥 단순하게 인커텀스 2020에 따른 FOB를 사용을 해서 거래를 합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인커텀스 2020에 따른 거래에서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어떤 의무를 더 이행할 것이고 매수인이 추가적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을 하는지 그리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인커텀스 상에 있는 정형거래 조건보다 더 많은 의무와 더 많은 조건을 이행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어디까지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당사자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오해라든지 불이행이라든지 계약 지체나 계약 지연이라든지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방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OB는 오늘 그래서 FOB의 태동, 뭐 소위 말하는 FOB의 역사부터 FOB 현재, 그리고 FOB의 다양한 변형의 형태들에 대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볼 거는 당연히 CIF겠죠. 다음 주에는 CIF 계열 가지고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